야, 내 복근 좀 보여봐! 너 진짜 운동선수 맞아? 한국 애들은 약하잖아! 비웃음 속에 모욕당하던 한국 유학생. 그러나 그 순간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국가대표 유도 선수, 5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천재의 정체가 밝혀진 거죠. 여러분, 과연 그가 보여준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동과 반전 가득한 사연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실 수 있으며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뉴저지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이준호는 새로운 학교 건물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17살 소년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버거웠습니다. 준호야, 늦지 말고 들어가. 어머니 박영희가 운전석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한식당 준비를 위해 나가야 하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변함없었습니다. 낡은 중고차 안에서 나오는 김치찌개 냄새가 준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국의 향기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잘 해낼게요. 준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도 국가대표로 인정받으며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이곳에서는 그저 아시아에서 온 전학생일 뿐이었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어가며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키 큰 금발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작게 보일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혹독한 훈련 루틴과 전국대회에서 연속으로 금메달을 휩쓸었던 경력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준호를 향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또 아시아 애네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키도 별로 크지 않잖아. 준호는 이런 시선들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담임교사인 존슨 선생님이 준호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온 새로운 친구 이준호입니다.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어색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뒷자리에 앉은 키 큰 금발 소년의 비웃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잭슨 밀러였습니다. 학교 풋볼팀의 주장이자 온 학교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18세 소년이었습니다. 잭슨의 옆에는 앨리슨이 앉아 있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완벽한 미모의 소유자로 학교의 퀸카로 불리는 17세 소녀였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준호는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빠르게 말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준호는 공책에 열심히 필기를 하며 모르는 단어들을 따로 메모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가 들어간 한국 음식을 보며 잠시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햄버거나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준호의 도시락에서는 김치의 매콤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우엑, 뭔 냄새야? 누군가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김치는 한국인들에게는 소울푸드였지만 이곳에서는 이상한 음식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철수는 전직 군인 출신으로 미국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전사 부대장까지 지낸 엘리트 군인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단순한 경비원일 뿐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항상 준호의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유도를 통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다는 준호의 꿈을 위해 온 가족이 미국행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더 나은 훈련 환경과 교육 기회를 찾아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매달 집세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빠듯했고 준호의 유도 훈련비까지 감당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고 집에서 혼자 유도 기본기를 연습했습니다. 팔굽혀펴기 500개, 윗몸 일으키기 1000개는 기본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다져진 준호의 몸은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근육질의 탄탄한 체격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느슨한 교복 때문에 그 누구도 준호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준호 자신도 굳이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함이 미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준호는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다져온 어학 실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까지 5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어는 소통의 달이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다국적군과 함께 일했던 아버지는 언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준호에게 다양한 언어를 배우도록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영어 문법책을 펼쳐든 준호의 모습을 본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공부벌레네, 아시아 애들은 다 저래. 하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던 준호는 시계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저녁 준비를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잭슨 밀러였습니다. 풋볼 유니폼을 입은 그의 어깨는 준호보다 한참 넓어 보였고 키도 준호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야, 한국 애야. 잭슨이 비웃음을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공부나 하고 있었나?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공부하고 있었어. 역시 아시아 애답이래. 잭슨의 뒤에서 몇몇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 운동은 전혀 안 해 보이는데? 그 가냘픈 팔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때 앨리슨이 다가왔습니다. 긴 금발을 휘날리며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에 복도에 있던 남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었습니다. 잭슨, 뭐 하는 거야? 앨리슨. 마침 잘 왔어. 잭슨이 준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한국에서 왔다는데 운동선수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영 믿기지가 않아서 말이야. 앨리슨이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무슨 운동해? 유도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도? 잭슨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거 일본 거 아니야? 한국에서도 하나? 준호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유도의 기원에 대한 오해를 받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불쾌했습니다. 유도는 일본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스포츠야. 한국도 유도 강국 중 하나이고, 영어는 제법 하네. 앨리슨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도 선수라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잭슨은 계속해서 도발했습니다. 야, 그럼 한번 보여줘봐. 너 진짜 운동선수 맞아? 잭슨이 준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 말라깽이 팔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는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뭐야, 사우나. 저 아시아에 괜찮겠어? 앨리슨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아, 맞다. 잭슨, 내일이 점심시간에 체력장 테스트 있잖아. 그때 한번 보면 되겠네. 좋은 생각이야. 잭슨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한국 애야, 내일 점심시간에 체육관에서 보자. 내가 진짜 운동선수인지 확인해 볼게. 특히 볶음 말이야. 앨리슨이 준호의 배 부분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운동선수라면 복근은 기본이잖아. 한번 까봐. 정말 탄탄한지 확인해 보게.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복근을 보여달라니 이런 모욕적인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더욱 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왜 대답 안 해? 잭슨이 준호의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설마 부끄러운 거야? 아니면 정말 복근이 없나? 근육도 없을 것 같은데 복근 까봐. 잭슨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운동선수라면서 증명해봐. 앨리슨도 거들었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체육관에서 보자고. 복근 자랑 좀 해봐.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조용히 참고 넘어가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내일 보자, 한국애야. 잭슨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고 친구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앨리슨도 준호를 한 번 더 훑어본 후 따라갔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흩어지자 준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존경받던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이곳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정말로 복근을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피해가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만 피한다면 앞으로 더욱 무시당할 것이 뿐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 박영희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학교는 괜찮았지? 네, 괜찮았어요. 준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 이철수가 돌아왔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지만 준호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떠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에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어려운 법이다. 아버지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내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반드시 올 거야.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아버지의 말에 준호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일 체육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체육관에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왠지 일찍 일어났네? 어머니 박영희가 아침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몸살이라도 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잠이 깼어요. 준호가 대답하며 운동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체육 시간이 기대되었을 텐데 오늘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 벌써 학교 전체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저 애가 그 한국 애야. 오늘 체육관에서 뭔가 벌어진다던데 라는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 수학 수업 중에도 준호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공식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는 어제 잭슨과 앨리슨의 조롱하는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복근도 없을 것 같은데 복근까봐 잭슨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만져봤습니다. 느슨한 교복 셔츠 아래로 딱딱한 근육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500개의 윗몸 일으키기와 혹독한 유도 훈련으로 다져진 복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학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체육관에서 뭔가 벌어진다던데 한국 애가 정말 운동선수인지 확인한다던데 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이벤트라도 벌어질 것처럼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도시락을 들고 조용한 곳을 찾으려 했지만 잭슨이 나타났습니다. 야, 한국 애야. 약속 잊지 않았지? 잭슨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풋볼팀 친구들이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앨리슨도 여학생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어머, 정말 오는구나. 솔직히 도망갈 줄 알았는데. 체육관으로 가자. 잭슨이 준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 진짜 실력을 보여달라고.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에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학생들이 구경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마치 처형장으로 향하는 죄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체육관에 도착하자 이미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농구대 아래 매트가 깔린 공간에서 잭슨이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여줘. 잭슨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운동선수라면 몸도 그럴 것 아니야? 특히 복근 말이야. 복근 까봐.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다른 학생들도 따라했습니다. 복근, 복근, 복근.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한다면 더욱 비겁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왜 주저하는 거야? 앨리슨이 비웃음을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정말 부끄러운 몸이야? 그때였습니다. 체육 선생님인 로버츠 선생님이 체육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선생님. 잭슨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새로운 전학생이 운동선수라고 해서 확인해 보는 중이었어요. 로버츠 선생님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선수? 무슨 운동해? 유도요. 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유도? 오, 그거 좋은 운동이지. 로버츠 선생님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체육 수업 시간에 간단한 체력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잭슨이 흥미진진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후 체육 시간이 되자 체육관은 더욱 붐볐습니다. 소문을 들은 다른 반 학생들까지 구경하러 왔습니다. 로버츠 선생님이 체력 테스트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팔굽혀펴기부터 해보자. 다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탈의실에서 준호는 천천히 교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느슨한 셔츠를 벗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탄탄하게 다져진 가슴 근육과 어깨, 그리고 마치 조각상처럼 선명하게 드러난 복근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1000개씩 해온 윗몸 일으키기와 수년간의 유도 훈련이 만들어낸 완벽한 근육질 몸매였습니다. 헉!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있던 다른 학생들이 놀란 소리를 냈습니다.
저거 진짜야? 완전 운동선수 몸이잖아. 복근 완전 초콜릿 복근이네. 와, 옷 입고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준호가 운동복을 입고 체육관으로 나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비웃던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잭슨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앨리슨도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해보자. 로버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매트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시작. 로버츠 선생님의 호각 소리와 함께 준호가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준호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일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500개씩 해온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20개. 로버츠 선생님이 카운트를 세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지쳐서 주저앉기 시작했는데 준호는 여전히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0개. 이제 체육관은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학생들이 모두 준호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60개. 잭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은 30개도 못했는데 저 말라 보이던 한국 애가 아직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100개. 로버츠 선생님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준호. 정말 대단한데?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20개, 140개. 마침내 150개를 채우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숨조차 크게 가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했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누군가의 박수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운동선수구나. 누군가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다음은 윗몸 일으키기다. 로버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준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매트에 누워 윗몸 일으키기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건 더 놀라운데? 앨리슨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완전 기계 같아. 100개. 로버츠 선생님이 세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200개, 300개를 넘어서도 계속했습니다. 그만해도 돼. 로버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증명됐어. 준호가 일어서자 체육관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까까지 그를 비웃던 학생들이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 정말 대단해. 로버츠 선생님이 감탄했습니다. 너 정말 유도 선수 맞구나. 몇 년이나 했어? 8살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10년 정도. 준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 잭슨이 놀란 듯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은 풋볼을 겨우 3년 했을 뿐인데 준호는 거의 평생을 유도와 함께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근데 유도가 뭐야? 잘 모르겠는데.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설명하려니 쑥스러웠습니다. 유도는 준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던지거나 누르는 무술이야. 일본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올림픽 정식 종목이기도 하고. 올림픽? 앨리슨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너도 올림픽 나갈 수 있는 거야?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직은 청소년 대표야. 성인 대표가 되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청소년 대표? 로버츠 선생님이 더욱 놀랐습니다. 국가대표라는 뜻이야? 네. 한국 청소년 유도 국가대표입니다.
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체육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경악에 가까운 정적이었습니다. 국가대표라니, 그것도 한국이라는 유도 강국의 대표라니. 미쳤다. 잭슨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국가대표구나. 그때 앨리슨이 다가왔습니다. 준호, 미안해. 어제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괜찮아,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잭슨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국가대표면 자랑할 만한 거잖아.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랑하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실력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고 배웠거든. 이 말에 체육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로버츠 선생님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마음가짐이야, 준호. 너야말로 진짜 스포츠맨이구나. 그때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유도 기술도 보여줄 수 있어? 아, 그건.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유도는 위험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시범만 보여주면 어떨까? 로버츠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나도 궁금하네. 그럼 간단한 기본 기술 정도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잭슨이 갑자기 나섰습니다. 나랑 해봐. 아니야. 위험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풋볼 하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 익숙해. 잭슨이 고집했습니다. 아마도 체면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로버츠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어? 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두 소년이 매트 중앙에 섰습니다. 체육관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트 중앙에 선 두 소년의 모습을 보며 체육관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잭슨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준호는 진지한 얼굴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천천히 할게. 다치면 안 되니까. 준호가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알았어. 빨리 해봐. 잭슨이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잭슨에게 기본 자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서서, 그리고 내 도복. 아니, 운동복을 잡아. 두 소년이 서로의 운동복을 잡고 마주 섰습니다. 키 차이 때문에 준호가 더 작아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준호에게서 나오는 아우라가 더 강해 보였습니다. 준비됐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잭슨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잭슨의 무게중심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며 부드럽게 넘어뜨렸습니다. 마치 무용수의 움직임처럼 우아했지만 동시에 강력했습니다. 우와! 체육관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잭슨은 매트 위에 누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지? 뭔 일이야? 괜찮아? 준호가 손을 내밀며 잭슨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응. 잭슨이 일어나며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뭔가 확 돌아가더니 누워있더라고.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완전 쿨해. 영화에서나 보던 것 같아. 로버츠 선생님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술이었어, 준호.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제압했구나.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며 브라운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복도에서 소리가 다 들려오던데. 로버츠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 새 학생 준호가 유도 시범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교장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도?
흥미롭네. 어느 정도 수준이지? 한국 청소년 국가대표입니다. 로버츠 선생님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국가대표? 브라운 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운 교장이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혹시 증빙 서류 같은 게 있나? 죄송하지만 확인차 여쭤보는 거야. 준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집에 상장이랑 인증서가 있는데 내일 가져와 줄 수 있겠어? 브라운 교장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나온다면 큰 영광이거든.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서 부모님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박영희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다치지는 않았고? 네, 괜찮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실력은 숨길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겸손함은 잊지 말아라. 네, 아버지.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상장과 인증서가 든 파일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제는 시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안녕, 준호. 여러 학생들이 인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모르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교장실에서 브라운 교장은 준호의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유도협회에서 발급한 선수 등록증, 각종 대회 입상 내역,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 증명서까지. 정말 놀랍군. 브라운 교장이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우리 학교에 오다니. 감사합니다.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준호, 혹시 우리 학교에서 유도부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브라운 교장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코치가 되어서 말이야.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코치를요? 물론 정식 코치는 아니고 학생 지도자 역할로 말이야.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기본기라도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유도를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았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방과 후 활동으로 유도 클럽을 만들어 보자. 브라운 교장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가 식당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 테이블에서 손짓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준호, 여기 앉아. 앨리슨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여기로 와. 다른 학생들도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구석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갑자기 인기 스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앨리슨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잭슨도 그곳에 있었는데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준호,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잭슨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그런 대단한 선수인 줄 몰랐어. 괜찮아.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며칠이 지나면서 준호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학생들이 인사를 건네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들도 준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인기가 오히려 준호에게는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정말 유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체격이 좋은 학생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어. 물론이요. 방과 후에 체육관에서 만나요. 준호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준호의 변화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몇몇 상급생들은
갑자기 주목받게 된 준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 아시아 애가 갑자기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고학년 학생 하나가 친구들에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운동 좀 한다고 해서 너무 우쭐대는 것 같은데. 다른 학생도 맞장구 쳤습니다. 이런 시선들을 느낀 준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주변의 기대와 관심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호가 유도 클럽 활동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고학년 학생들이 준호를 가로막았습니다. 리더 격으로 보이는 학생은 마이크 톰슨이라는 이름의 19세 소년이었습니다. 야, 한국에. 마이크가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도로 사람들 홀리고 다닌다면서?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마이크의 친구들이 준호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도가 아니었다고? 마이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나랑 한번 붙어보자.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게.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싸우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무서워? 마이크가 도발했습니다. 아니면 사실 별거 아닌 거야? 그때 브라운 교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아, 교장 선생님. 마이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준호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브라운 교장은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마이크, 너희는 가거라. 준호, 잠깐 내 사무실로 와보겠니? 교장실에서 브라운 교장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지? 솔직히 말해봐. 준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알겠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나에게 알려줘. 브라운 교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혹시 정식으로 유도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 무슨 뜻이세요? 다음 주에 지역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특별활동을 점검하러 온다. 그때 내 유도 실력을 보여주면 어떨까? 브라운 교장이 제안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했고 브라운 교장은 특별히 준호의 유도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체육관에는 교육청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교사와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의 특별한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브라운 교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준호 학생으로 유도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중 한 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가대표요? 정말 흥미롭네요. 준호는 정식 유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하얀 도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또 다른 위험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본 품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동작이 정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가상의 상대방을 상대로 한 기술 시연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교육청 관계자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그때 갑자기 체육관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한국영사관의 김민호 영사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김민호 영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영사관의 김민호입니다. 이 학생에 대해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브라운 교장이 당황했습니다. 영사관에서요? 무슨 일이시죠? 김민호 영사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단순한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제 청소년 유도 대회의 한국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제대회 출전 선수라니 이는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우 영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5개 국어를 구사하는 특별한 재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모두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5개 국어요? 교육청 관계자가 놀랐습니다. 김민우 영사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여러 언어로 인사해 보겠니?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각 나라별로 인사를 했습니다. 각각의 언어가 모두 자연스럽고 유창했습니다. 체육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인재가 저희 학교에 있다니. 브라운 교장이 감격했습니다. 김민우 영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학생이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미국의 교육 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민우 영사의 발표가 끝나자 체육관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국제대회 출전 선수의 5개 국어까지 준호에 대한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학생들과 교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마이크 톰슨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 애가 정말 그런 대단한 선수였던 거야? 마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브라운 교장에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런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계신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도 준호 학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때 김민우 영사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 좋은 소식이 있어. 다음 달 국제 청소년 유도 대회 개막식에서 내가 각국 대표 선수들을 대표해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 저요? 연설을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그래. 5개 국어를 구사한다는 소식이 국제유도연맹에 알려졌거든. 각국 언어로 화합과 우정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거야. 브라운 교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영광이네요. 우리 학교 학생이 국제 무대에서 연설을 하다니. 김민우 영사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할 텐데 학교에서 양해해 주실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브라운 교장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준호의 국제대회 출전과 연설 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국제대회 출전 소식이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한국계 고등학생 국제유도대회 출전 및 개막식 연설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그리고 지역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준호를 위한 특별 지원팀이 꾸려졌습니다. 영어 선생님은 연설문 작성을 도와주고 체육 선생님은 훈련 일정을 조율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음악 선생님까지 발성 연습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준호, 정말 자랑스러워. 앨리슨이 복도에서 준호를 만나자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학교 대표로 국제 무대에 서다니. 잭슨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진짜 멋있어.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낸 게 없어요.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크 톰슨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준호, 미안해. 마이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잘못 봤어. 정말 죄송해. 괜찮아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마이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응원할게. 드디어 국제 청소년 유도 대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한국 유도 대표팀과 함께 대회가 열리는 도시로 출발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모여 준호의 출발을 배웅했습니다. 준호 화이팅! 학생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자랑, 준호. 브라운 교장도 환송사를 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한 준호는 각국에서 온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일본, 러시아, 스페인,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청소년 대표 선수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개막식 날 준호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호가 한국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스페인어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각 언어가 나올 때마다 해당 국가의 선수들과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연설했습니다. 언어와 스포츠는 차별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을 5개 언어로 반복하자 대회장은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선수들도 관중들도 임원들도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스포츠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력은 겉모습이 아니라 노력과 정신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점을요. 준호의 연설이 끝나자 대회장은 기립박수로 가득했습니다. 국제유도연맹 회장이 직접 무대로 올라와 준호를 포옹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유도 정신을 보여주었어요.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실력은 단순히 기술이나 체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의 학교에서 이 장면을 중계로 지켜보던 학생들과 교사들은 모두 감격했습니다. 잭슨과 앨리스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학교 학생이야? 누군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국제 청소년 유도 대회에서의 감동적인 연설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한국 대표로서 자신의 체급에 출전했습니다. 개막식에서의 연설로 이미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던 그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경기에서의 실력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준호는 일본 선수를 상대했습니다. 유도의 본고장 일본의 선수와의 대결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준호는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판, 심판의 선언과 함께 준호가 첫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완벽한 업어치기 기술로 상대를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경기들에서도 준호는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러시아 선수, 독일 선수, 프랑스 선수를 차례로 물리치며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매 경기마다 관중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 한국 선수 정말 대단하네. 관중들이 감탄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브라질의 강력한 선수였습니다. 체격도 준호보다 크고 경험도 풍부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이었습니다.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경기 끝에 준호가 마지막 순간 환상적인 기술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우승! 한국의 이준호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대회장을 울렸습니다. 시상식에서 준호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미국의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모여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우승하는 순간 체육관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우와, 준호가 우승했어. 앨리슨이 소리쳤습니다. 진짜 대박이야. 우리 학교 학생이 세계 챔피언이라니. 잭슨도 흥분했습니다. 브라운 교장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며칠 후 준호가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학교까지 환영 인파가 줄을 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에는 세계 챔피언 이준호 환영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선 준호를 보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마이크 톰슨도 진심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준호, 정말 자랑스러워.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는 더 이상 혼자 구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와 함께 앉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준호, 비결이 뭐야?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매일 꾸준히 노력했을 뿐이야. 방과 후 유도 클럽 시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준호의 우승 소식을 듣고 유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유도는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에요. 준호가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단련하는 정신적인 수양이에요. 잭슨도 유도 클럽에 참여했습니다. 준호,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돼. 준호가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앨리슨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 너는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어? 앨리슨이 감탄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뽐내지 않는다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준호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진짜 실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과 꾸준한 정신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은 오해와 편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더욱 단련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언어든 이 분식집에서 장사하려면 돈 좀 내놔. 싫습니다. 저는 못 드려요. 순간 아주머니의 뺨에 조폭의 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못한 그 순간 그런데요. 그 분식집 아주머니가 사실 특전사원 스타 여군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분식집, 조폭 갈등, 인생 역전의 반전 드라마를 들려드립니다. 새벽 5시 전통시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 작은 분식집에서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박선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남편 이철호가 기침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좀 더 쉬어요. 혈압약 챙겨 드셨죠? 선영은 남편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전 이 자리에서 시작한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그때는 신혼부부였던 두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일구어낸 보금자리였습니다.
철호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책임졌고 선영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 도연을 키웠어요. 하지만 그 시절 선영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엄마, 지금 몇 시인데 벌써 나와서 일해요? 아들 도연이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35이 된 도연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분식집에 대해서는 늘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들아, 손님들이 곧 올 텐데. 선영은 국물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반복 훈련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엄마, 언제까지 이런 장사할 거예요?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도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 윤지연이 나타났어요. 32인 지연은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식집을 늘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님, 정말 이제 그만하시고 강남으로 이사 가세요. 제 친구들이 시댁이 전통시장에서 분식집 한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지연의 말은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찔렸어요. 4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이곳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창피한 곳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분식집 아주머니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요. 지연아, 엄마가 여기서 평생 살아왔는데. 철호가 아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그러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몸이나 챙기시죠. 지연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도연과 함께 나가버렸어요. 선영은 묵묵히 라면을 삶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는 해야 했어요. 곧 시장이 열리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올 테니까요. 시장이 열리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김미자가 인사를 건넸어요. 59인 미자는 선영과 평생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미자야, 요새 시장이 예전 같지 않네. 선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맞아. 그놈들 때문에 상인들이 다 겁먹고 있어.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 주변에 조폭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보복이 두려워 상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어제 생선가게 아저씨도 맞았다더라. 미자가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순간 선영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움이 스쳤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분식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시장에서 장을 보는 아주머니들이 선영이 만든 따뜻한 음식을 찾았어요. 사장님, 라면은 정말 다르네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세요?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냥 정성으로 끓이는 거예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때 시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야, 너희들 어디 가는 거야?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은 손님들을 돌보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드시던 거 드세요.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장님, 오늘 조심하세요. 아까 그놈들이 이쪽으로 오는 걸 봤거든요.
생선가게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생각은 없었어요. 이곳은 40년을 지켜온 터전이었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온 소중한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해가 기울면서 시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상인들은 서둘러 문을 닫기 시작했고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40년 전 결혼하면서 묻어둔 과거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선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가죠. 철호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평범한 분식집 아주머니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분식집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능숙하게 라면을 삶고 김밥을 썰어내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철호는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며 아내를 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 맛이 특히 좋네요.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식집 입구가 시끄러워졌어요. 4명의 남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들의 몸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나머지도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기 사장이 누구야? 선두에 선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협박의 기운이 가득했어요. 선영은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사장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아, 사장님이시구나. 남자는 비웃듯 말했어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시나 보네. 이 동네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철호가 아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리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저씨는 나서지 마세요. 어른들 얘기 중이니까. 다른 남자가 철호를 밀쳤어요. 철호는 몸이 약해서 비틀거렸습니다. 당신,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남편을 건드리는 것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화내지 마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선두 남자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모두 우리에게 관리비를 내고 계세요. 당연히 사장님도 내셔야죠. 관리비요? 선영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월 5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게를 보호해 드릴게요. 혹시 다른 깡패들이 와서 시비 걸면 우리가 막아주고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선영은 40년 동안 정성껏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런 돈 낼 수 없어요. 나가세요.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사장님,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이 동네 다른 가게들은 다 협조적인데 사장님만 이러시면 곤란하죠. 곤란한 건 당신들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순간 선두 남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사장님,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데요. 남자는 갑자기 일어나서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남은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보, 철호가 아내를 보호하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그를 막았어요. 아저씨는 가만히 계세요. 혈압 오르면 안 좋잖아요.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다칠까봐 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관리비 내실 거예요? 말 거예요? 선두 남자가 선영에게 다가섰습니다. 안 낸다고 했잖아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짝! 선영의 왼쪽 뺨에 따기가 날아들었습니다. 나이 62의 분식집 아주머니가 젊은 남자에게 맞는 모습을 본 철호는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철호가 달려들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뺨을 감싸며 땅을 내려다보았어요. 40년 만에 처음 맞는 딱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가게에서 남편과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요. 이게 첫 번째 경고입니다. 다음에 또 안 낸다고 하면 이런 일로 끝나지 않아요. 남자는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선영은 분명히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려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컸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남자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맞고 울고 있을 줄 알았던 아주머니의 눈빛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어색하게 말하고는 분식집을 나갔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뺨을 감싼 채 서 있었어요. 철호가 다가와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영은 조용히 말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도연이 분식집으로 들어왔어요. 점심을 먹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뺨이 빨갛네. 아들아. 철호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도연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또 무슨 일 있었어요? 이래서 시장 장사 같은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도연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이런 일 당하면서까지 왜 여기 있으려고 해요? 선영의 가슴이 또 한 번 찔렸어요. 조폭들에게 맞은 것보다 아들의 말이 더 아팠습니다. 도연아, 내 엄마가 지금 힘든데. 철호가 아들을 나무랐어요. 아버지도 그러세요. 엄마가 고집 부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도연은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겨진 분식집에서 깨진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줍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40년 전 결혼과 함께 봉인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영은 깨진 그릇 조각을 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들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뺨이 아직도 얼얼했고 마음은 더욱 복잡했어요. 철호는 혈압약을 먹고 일찍 잠들었지만 선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40년. 선영은 중얼거리며 오래된 장롱 앞에 섰어요. 맨 아래 서랍에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내며 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열자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색바랜 사진 한 장이 맨 위에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선영이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별 하나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준장 선영은 자신의 계급을 읽으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박선영 준장여군 최초의 특전사 출신 장군이었던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어요. 25살에 특전사에 입대해서 온갖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 해외 파병, 대테러 작전까지 남자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던 전설적인 여군이었어요. 사진 밑에는 군번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외우고 있는 군번이었어요. 그리고 각종 훈장들이 작은 상자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충무무 공훈장, 보국훈장, 화랑무 공훈장까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증표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꺼냈을까? 선영은 훈장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오늘 당한 굴욕이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군인 박선영을 깨운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걸음걸이부터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은 군인의 그것이었어요. 선영아, 어제 고생 많았지. 김미자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미자야. 선영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단단함이 있었어요. 시장을 둘러보니 상인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웠습니다. 어제 분식집에서 벌어진 일이 금세 퍼진 모양이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사람들이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속상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사장님, 라면 하나 주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들자 6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한눈에 봐도 군인 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네, 잠깐만요. 선영은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선영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시선에는 궁금함과 확신이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성함이 박선영이십니까?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40년 만에 누군가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거든요. 누구시죠? 선영은 경계심을 품고 물었습니다. 최상국입니다. 19사단 특전대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남자가 말을 이었어요.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상국, 그녀와 함께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던 전우였어요. 그때는 중이었던 그가 지금은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상국이? 정말 상국이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원스타 장군님. 최상국이 일어서서 경례를 붙였습니다. 뒤늦게나마 경례 올립니다. 그만해, 그만해. 선영은 당황해서 손을 저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분식집 아줌마야. 최상국은 자리에 앉으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전설의 박선영 준장님이 분식집을 하고 계시다니. 참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당신은 뭐하고 있어? 선영이 라면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대령으로 전역했어요. 지금은 이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최상국은 라면을 한 젓가락 집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 분식집 사장님이 조폭들에게 맞았다는 얘기 말이에요. 최상국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장군님이었다니. 선영은 아무 말하지 않고 뺨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약간 부어 있었어요.
준장님, 최상국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혹시 아직도 칼이 녹슬지 않았습니까? 선영은 그 말에 뭔가 전율을 느꼈어요. 칼이 녹슬지 않았는가는 특전사들 사이에서 쓰던 은어였습니다. 실력이 여전한가를 묻는 표현이었어요. 모르겠어. 너무 오래되어서. 선영은 조용히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달랐어요. 어제부터 몸이 근질거렸거든요. 준장님이 이런 굴욕을 당해도 되는 겁니까? 최상국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당신은 나라를 지킨 영웅이에요. 그런 분이 깡패들에게 맞고 있다니. 선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자부심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분식집 아줌마야. 선영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천만에요. 한번 특전사는 영원한 특전사입니다. 최상국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장님,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켜온 이 시장, 이 사람들을 그냥 포기할 건가요? 선영은 주방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시장 상인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김미자, 생선가게 아저씨, 과일가게 할머니,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었어요. 상구가, 선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다시 그때처럼 할 수 있다면? 최상국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준장님이 결심하시면 못할 일이 없죠.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어요. 4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싸워야 할 이유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할머니야. 62이라고. 선영이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정신이 중요한 거죠. 최상국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준장님, 이 시장을 지킬 생각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최상국은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선영은 그 명함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날 저녁 선영은 다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숙이 들어있던 것들을 꺼냈어요. 전술 매뉴얼, 격투기 교본, 무기 사용법 등이 나왔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옛 계급을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이 시장과 이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박선영 준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와 상인들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같이 표정이 어둡고 불안해 보였어요. 어떤 상인은 가게 문을 열면서도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어떤 상인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선영이 채소 가게로 다가갔어요. 요즘 많이 힘들지? 김미자는 고개를 돌려 선영을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선영아,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일이야? 자세히 얘기해봐. 선영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단단함이 있었어요. 미자는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그놈들이 나한테도 왔었어. 너한테 가기 일주일 전에 말이야. 뭐라고? 선영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월 3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 안 내면 가게를 박살내겠다고 협박하고.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냈어. 첫 달분을. 선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이미 한 달 전부터 고생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미자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 너도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미자가 눈물을 훔쳤어요. 그런데 선영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놈들이 일주일 후에 온다고 했잖아. 선영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후 선영은 시장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상인들과 대화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생선가게부터 찾아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선영이 인사했습니다. 60대 후반의 생선가게 사장은 선영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아, 분식집 사장님.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사장님도 혹시... 네.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 달 전부터 월 40만 원씩 내고 있어요. 생선 장사가 요즘 얼마나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무서우니까. 선영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다음으로 과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선영이 70이 넘은 과일 가게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아이고, 별수야. 나이 들어서 이런 일 당할 줄이야.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월 20만 원씩 내라고 하네. 20만 원이면 며칠치 매출인데. 할머니도 내고 계세요? 안 내면 어떡해. 가게 부수겠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선영은 시장을 계속 돌며 상인들과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거의 모든 상인이 이미 보호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2달째였어요. 잡화점 사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저는 거절했다가 가게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 다음날 바로 돈을 줬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서점 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놈들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선영은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미 시장 전체가 조폭들의 먹잇감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신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선영은 분식집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시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그때 김미자가 다가왔어요. 선영아, 뭐하고 있어? 생각 중이야. 선영이 대답했어요. 뭔 생각?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자야,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누군가 그놈들을 혼내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 미자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경찰도 못하는 일을. 만약에라도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미자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시장 상인들이잖아. 그때 생선가게 사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에게 인사했어요. 두 분, 내일 조심하세요. 그놈들이 또 올 거라고 하던데. 또 온다고요? 선영이 물었어요. 네, 아까 과일가게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내일 시장 전체를 한번 돌겠다고 하더래요. 새로운 가게들 체크하러 온다나 뭐라나. 선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선영은 철호에게 하루 종일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여보, 이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세요? 선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철호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심각했어요? 네, 거의 모든 상인이 보호비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몰랐던 거예요. 선영은 주먹을 쥐었어요. 여보,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여보, 사실 제가 예전에 좀 다른 일을 했었어요. 다른 일이요? 결혼 전에 말이에요. 군대에 있었거든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철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되도록 아내가 군대에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그냥 군대가 아니라 좀 특별한 부대에 있었어요. 선영이 말했어요. 특별한 부대요?
선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전사였어요. 그것도 여군으로는 처음으로 준장까지 했어요. 철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여보, 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지금까지 숨겨서. 선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볼 수 없어요. 선영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시장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또 그 악한 놈들이 와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었어요. 여보, 제가 이 시장을 지키겠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결연했어요. 내가 여기 사람들을 지켜야 해요. 철호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40년 만에 알게 된 아내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다시 한번 상자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박선영 준장이 필요한 때였어요. 새벽 4시 선영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철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선영은 발소리를 내지 않고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창고 한켠에는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박스들이 있었어요. 선영은 그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결혼 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전술조끼, 군화, 벨트, 장갑. 모든 것이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선영은 하나씩 꺼내며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선영은 중얼거렸어요. 먼저 몸을 풀어야 했습니다. 선영은 지하 창고에서 조용히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분식집 일만 하던 몸이었지만 기본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개도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1, 2, 3, 20, 30, 50개까지 할 수 있었어요. 다음은 윗몸 일으키기였습니다. 복근에 힘을 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아직 근육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격투 자세를 취해 보았어요. 주먹을 쥐고 기본 스탠스를 잡았습니다. 후 소리와 함께 빠르게 주먹을 뻗었어요. 동작이 아직도 정확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선영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어서 발차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 힘들었지만 반복할수록 몸이 기억해냈어요. 특전사 시절 수없이 연습했던 동작들이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위에서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은 깜짝 놀라 동작을 멈췄습니다. 여기 있어요. 철호가 지하 창고로 내려왔어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선영의 자세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보, 뭐 하고 있어요? 운동이요. 선영은 당황해하며 대답했어요. 철호는 아내 주변에 널어져 있는 군용품들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어젯밤 들었던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여보, 정말 군인이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것도 꽤 높은 계급까지 했어요. 철호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낯선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여보, 위험한 일 하려는 거 아니죠?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몸을 좀 기억시키려는 거예요. 선영이 말했지만 철호는 아내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어요. 그 순간 철호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요. 당신은 건강만 챙기세요. 그게 제일 큰 도움이에요. 선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철호가 다시 위로 올라가자 선영은 본격적으로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이었어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살 특전사에 입대했을 때의 기억부터 시작했어요.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며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첫 실전 투입 때를 기억했어요. 인질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무장 괴한들이 은행을 점거하고 시민들을 인질로 잡았던 사건이었어요. 선영은 팀의 일원으로 투입되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해외 파병 때의 기억도 떠올랐어요.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대테러 작전에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동료들과 함께 임무를 완수했던 순간들이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강했었지. 선영은 자신을 되돌아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장 생생한 기억은 준장 진급식이었습니다. 여군 최초의 특전사 준장이 되던 날이었어요. 어깨에 별 하나가 달리던 그 순간의 자부심을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별 하나? 선영은 어깨를 만지며 말했어요. 그때 지하창고 구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오래된 거울이었어요. 선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놀랐어요. 분명히 62살의 분식집 아주머니인데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강하고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선영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어요.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한 선영은 평소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선영의 동작은 달랐어요. 더욱 정확하고 빨라졌습니다. 칼질 하나도 예전과 달랐어요. 여보, 오늘 뭔가 다르네요. 철호가 말했어요. 뭐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달라 보여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시장에 나가는 길, 선영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랐어요. 상인들이 인사를 건넬 때마다 선영의 대답도 힘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김미자가 말했어요. 그래요? 운동을 좀 해서 그런가 봐요. 선영이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장님, 라면 하나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라면을 끓이면서도 선영은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언제 그놈들이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기까지 했어요. 오후가 되자 시장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마 조폭들이 오늘 나타날 거라는 소문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분식집 앞에 서서 시장 전체를 살펴보았어요. 마치 작전 지역을 정찰하는 군인처럼 말이죠. 이제 준비됐어.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별하나 박선영 준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오후 3시 선영이 예상했던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일주일 전 분식집에서 선영의 뺨을 때렸던 바로 그놈들이었어요.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급히 가게 문을 닫았고 어떤 이는 뒷문으로 도망가기도 했어요. 평소 활기차던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기 온다. 김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영에게 속삭였어요. 선영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야, 당신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 선영아, 너도 피해. 괜히 맞지 마.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들어가.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조폭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일주일 전과 똑같이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뒤따르는 세 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야야, 사장들 어디 가시나? 선두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왔는데 인사도 안 하시고? 상인들은 가게 안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조폭들은 천천히 분식집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선영은 앞치마를 두른 채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 있었거든요. 오, 우리 분식집 사장님. 선두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보셨어요? 선영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야, 말하라니까? 다른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그래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선두 남자가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결론은 선영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절대 안 낸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거든요. 뭐라고? 사장님, 일주일 전에 뭘 당했는지 벌써 잊었어요? 선두 남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안 잊었어요. 오히려 더 확실해졌죠. 선영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이 할망구가 정말. 남자가 화를 내며 테이블에 손을 올렸어요. 그럼 오늘은 가게를 박살내야겠네. 남자는 테이블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선영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아,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영이 남자의 손목을 잡고 비튼 것이었어요. 특전사 시절 배운 관절기였습니다. 뭐야? 다른 남자들이 당황했어요. 선영은 남자의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아프죠? 이게 바로 내 대답이에요. 야, 이 할망구가. 다른 남자가 선영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놓으면서 동시에 몸을 돌려 두 번째 남자의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 즉시 반격했습니다. 후 소리와 함께 정확한 주먹이 남자의 명치에 박혔어요. 으악!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몸에 밴 반사신경이 되살아났거든요. 왼쪽에서 오는 주먹을 막으면서 동시에 오른발로 상대의 정강이를 찼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돌아서서 뒤에서 오는 상대의 팔을 잡아 뒤로 젖혔습니다. 아, 두 명이 동시에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처음 손목을 잡혔던 남자가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선영이 그보다 빨랐어요. 남자의 어깨를 눌러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남자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선영은 숨도 거칠지 않은 채 네 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 실력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주변에 숨어 있던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렇게 강했어? 세상에, 네 명을 혼자 다 넘어뜨렸네. 남자들이 일어나서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야, 너 뭐야? 무술이라도 배웠어? 선두 남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배웠죠. 그것도 아주 제대로. 선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뒤로 물러섰어요. 네 명이 달려들어도 이길 자신이 없었거든요. 할망구, 오늘은 운이 좋았어.
다음에는 더 많이 데리고 올 거야. 선두 남자가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어요. 더 데리고 와도 마찬가지예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시장에서 상인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뭐라고? 내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 이 시장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선영의 목소리에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남자들은 더 이상 말대꾸하지 못하고 분식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차에 타면서 선두 남자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기다려, 할망구. 이걸로 끝이 아니야. 차가 떠나고 나자 상인들이 하나둘 분식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생선가게 아저씨가 박수를 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과일가게 할머니가 신기해했어요. 김미자는 선영을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선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조폭들이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철호가 뛰어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소리가 들려서 괜찮아요. 선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철호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야 어젯밤 고백한 과거가 현실로 느껴졌거든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철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걱정이 더 컸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선영의 예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상인들이 경악했습니다. 12명의 조폭들이 우르르 몰려 나온 것이었어요. 맨 앞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다른 조폭들과는 급이 달라 보였어요. 바로 이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봐요. 김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영에게 말했어요. 선영은 분식집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위험해요. 경찰을 불러야죠. 철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그냥 보내줄 거예요. 선영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조폭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가게 안으로 숨었어요. 시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분식집 할망구 어디 있어?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선영은 앞치마를 벗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상복이 아닌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싸울 준비를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선영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두목은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어요. 이게 우리 애들을 혼낸 할망구구나.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영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너 같은 늙은이가 우리를 어쩔 수 있을 것 같아? 두목이 손가락으로 선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목님,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돌아보니 최상국이 나타났어요. 그는 선영 옆에 서서 조폭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또 뭐야? 두목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최상국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자세는 평범한 행인과는 달랐습니다. 선영은 최상국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어요.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준 옛 전우였습니다. 상구가. 위험해 가. 선영이 속삭였어요. 준장님을 혼자 둘 수는 없죠. 최상국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두목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 별 하나 소리야? 미쳤나?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최상국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김미자가 채소 가게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큰 배춧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들어가. 선영이 놀라서 말했어요. 안 돼, 선영아. 너 혼자 당할 수는 없어.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곧이어 생선가게 아저씨도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생선 자르는 칼이 들려 있었어요. 사장님, 저희도 도울게요. 과일가게 할머니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숨어만 있을 거예요? 잡화점 사장, 서점 사장, 심지어 평소 소심했던 떡집 아주머니까지 하나둘 나타났어요. 모두 손에 뭔가씩 들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두목이 당황했어요. 선영은 감동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자신을 도우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엄마. 돌아보니 아들 도연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회사 정장을 입은 채로 말이죠. 도연아, 너는 왜 여기 와? 선영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연락받고 왔어요.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도울게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분식집을 무시하던 아들이 이런 위험한 순간에 달려와 준 것이었어요. 도연아, 위험해. 돌아가. 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안 돼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도연이 어머니 앞에 섰어요. 두목은 상황이 예상과 달라지자 짜증을 냈어요. 야들아, 저 사람들 다 쓸어버려. 잠깐. 선영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저와 1대1로 붙어요. 1대1? 두목이 코웃음을 쳤어요. 할망구가 나랑 1대1로 붙겠다고?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선영이 말했어요. 뭔 조건? 제가 이기면 이 시장에서 완전히 손 떼세요. 다시는 나타나지도 마시고요. 두목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좋아. 대신 내가 지면 이 시장 전체가 우리 거다. 어때? 선영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엄마. 도연이 걱정스럽게 외쳤어요. 준장님. 최상국도 만류했어요. 하지만 선영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두목은 부하들에게 물러서라고 손짓했어요. 그리고 선영 앞에 섰습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큰 남자였어요. 할망구, 후회하지 마라. 두목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선영이 자세를 잡으며 대답했어요. 순간 두목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즉시 반격했습니다. 정확한 주먹이 두목의 옆구리에 박혔어요. 두목이 비틀거렸지만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선영은 차분하게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했어요. 40년 전 몸에 밴 기술이 완전히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몇 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선영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두목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관절기로 제압했습니다. 항복해요. 두목이 바닥에 쓰러진 채 소리쳤어요.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만세. 사장님 만세. 준장님 만세. 최상국이 크게 외쳤어요. 선영은 숨을 고르며 일어섰어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한 달 후 전통시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사라진 후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어요.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손님들도 예전보다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단골 손님이 환한 미소로 주문했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선영은 예전과 똑같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그날 사건 이후 선영에 대한 소문은 시장을 넘어온 동네로 퍼졌어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조폭 두목을 혼내줬다는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손님이 분식집을 찾았어요. 며느리 윤지연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에 고개를 숙인 채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왜 이렇게 와? 선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지연은 선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연아,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선영이 당황해서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님을 몰라 뵈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계속 무시하고 창피하게 여겼어요. 지연은 도연에게서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들었던 것이었어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아니라 나라를 지킨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아, 과거는 과거야. 이제 나는 그냥 분식집 아줌마라고. 선영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영웅이세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이 분식집을 도울게요. 제가 직접 와서 일을 배우겠어요.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분식집을 부끄러워하던 며느리가 일을 배우겠다고 하다니. 지연아, 힘든 일인데. 괜찮아요. 어머님께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때 아들 도연도 나타났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도연의 인사법도 달라져 있었어요. 더욱 정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아, 일찍 왔네. 앞으로는 매일 들를 거예요. 도연이 말했어요. 엄마 일 도와드리려고요. 선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던 자식들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도연아, 회사 일 바쁜데 괜찮아? 엄마가 더 중요해요. 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몰라 뵀어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함께 분식집 정리를 도왔어요. 철호는 계산대를 정리하고 도연은 설거지를, 지연은 청소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보,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어요. 철호가 말했어요. 어떻게 나왔어? 당뇨도 혈압도 많이 좋아졌대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가 봐요. 철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선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의 건강이 좋아진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그때 김미자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거 받아. 미자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뭐하러 이런 걸 사와? 우리 시장 상인들이 모금한 거야. 고마운 마음이라고. 미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곧이어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분식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생선가게 아저씨, 과일가게 할머니, 잡화점 사장. 모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웃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하지만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선영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때 최상국이 나타났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최상국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상국아. 뭐하러 이런 걸 가져왔어요? 선영이 상자를 받으며 물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별 모양 브로치가 들어 있었어요. 군인 시절 달았던 별과 똑같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건 기념품이에요. 준장님이 다시 깨어난 것을 기념해서요. 최상국이 설명했어요. 선영은 브로치를 받아들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하지만 달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상구가. 하지만 이제는 별이 필요 없어. 왜요? 나는 이제 평범한 분식집 아줌마로 살고 싶거든. 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선영은 혼자 분식집 앞에 앉았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의 일들이 꿈 같았어요. 조폭들과의 대결, 상인들과의 연대, 가족들의 변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보, 뭘 생각해요? 철호가 아내 옆에 앉았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하루를 정리하는 거지. 선영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앞으로는 평범하게 살 수 있겠어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분식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 내일 손님들을 맞을 준비가 끝난 테이블들, 그리고 40년 동안 지켜온 이 소중한 공간. 평범하게 살 거야. 하지만 선영이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준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철호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짜 박선영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와 똑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분식집을 열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불판 앞에 서는 모습은 평범한 분식집 아주머니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선영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욱 단단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는 언제든 깨어날 수 있는 별 하나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오늘도 힘내자.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박선영, 평범한 분식집 아주머니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별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